네, 반전 시위에 참가했다. 이런 이유로 한인 학생이 이민국의 추방을 위한 지금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추방시키겠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 학생을 아직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그 민주화 시위 때 대학생들 잡으러 다니던, 데모한 대학생들 잡으러 다니던 그런 사복 형사, 뭐 이런 생각이 날 정도인데요. 이 컬럼비아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21살의 정모 씨가 추방 위기 속에 이민국의 추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일단은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정 씨는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인 자신을 추방하려고 시도하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부당하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 또 관계 기관들을 상태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일단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은 제기해 놓고 자신은 일단 신변을 노출시키지 않고 일단은 좀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 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데 지난해 이후에 그 반전 시위 참가 이력과 관련해서 이민단속국으로부터 추적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 씨는 아주 어렸을 때 이민 온 사실 2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7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왔고요. 지금 현재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합법적인 미국 체류 중이죠. 정 씨는 고등학교 졸업식 때요. 고별사를 대표로 한 졸업생 대표였고요. 또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한 것은 물론이요. 그 컬럼비아 대학 캠퍼스 내에 있는 문학 잡지나 대학 신문에 제작을 직접 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온 소위 말하는 아주 똑똑한 그런 학생으로 학교 내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송 기록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정 씨는 컬럼비아에 대해서 벌어진 가자 전쟁 중단 촉구, 소위 말해서 이제 친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를 했지만 대언론 성명을 작성하거나 시위를 혼자서 진두지휘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낸다고, 추방시킨다고. 그런데 정 씨가 이제 당국의 타겟이 된 것은 지난 3월 5일 컬럼비아에서 대학 본부를 상대로 열린 시위 참가자, 그 시위 참가자를 징계했는데 그 시위 참가자 징계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항의 시위 그 이후에 지금 급격히 정 씨에 대한 추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 씨는 다른 시위대와 함께 당시에 뉴욕 경찰에 체포됐었습니다. 그런다가 바로 풀려났어요. 풀려나면서 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소환장을 발부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공무집행 방해 소환장 받을 수는 있죠. 그거는 그냥 형법이지 이민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뉴욕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발부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정 씨에게 닥친 것은 뉴욕 경찰이 아닌 이민국 요원들의 체포 및 구금 시도, 추격 작전이었습니다. 정작 소환장을 발부한 뉴욕 경찰은 가만히 있는데 이민국이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민국은 지난 10일 정 씨의 변호인에게 정 씨의 체류 신분이 취소됐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영주권 박탈당했다라고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 씨의 부모님의 입장으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요만한 때 7살 때 데려와서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 이루어주겠다고 7살 때 데려와서 영주권자 다 이제 나오게 하고 열심히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키웠는데 영주권 박탈시켰다. 이미 체류 신분 박탈했다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불체자 신분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그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민국 요원들은 이어서 정 씨를 찾기 위해서 컬럼비아 대학 기숙사를 급습해서 수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그런데 정 씨는 그 기숙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아직은 당국에 의해 체포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당국은 팔레스타인 시위 주도 전력이 있거나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이나 학자들을 지금 잇따라 체포해서 추방을 하는 등 강경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민단속국은 지난 그 8일 컬럼비아 대학 그 반전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의 협상 및 언론 대응을 맡았던 마흐무드 칼릴이라는 역시 콜롬비아 대학원 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마흐무드 칼릴이라는 대학원 학생을 체포했습니다. 이 친구도 영주권자예요. 부인은 또 시민권자고. 이 칼리를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시위에 관여한 이들을 지금 잇따라 잡으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정씨처럼 그 미국 영주권자인 칼릴은 현재 루이지애나주 이민 당국 시설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제 추방될지 뭐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면회도 잘 안 된다라고 부인이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과거 한국의 그 민주화 운동 당시에 사복 형사가 데모한 학생 잡으러 다니던 막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이번 그 이민국 요원들의 그 추적과 또 한인 정모 학생이 자신의 신분을 좀 지키기 위한 어떤 법적 노력,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이 영화 보듯이 우리 같은 일세 한국인들에게는 영화 보듯이 막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그 정모 학생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잡히는 그 순간 법적 절차 필요 없이 그대로 바로 추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잡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정모 학생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굉장히 궁금하긴 하네요. 네. 안타까운 그런 정모 학생의 스토리인데, 추가적으로 뭐 잡혔다거나 아니면 그 법적인 소송의 절차가 이제 뭐 시작돼서 뭐 어떻게 진행이 되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은 꼭 팔로우업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지금 열을 올리면서 주 정부 의료 혜택인 캘리포니아 주에는 이제 메디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 정부에서 해주는 저소득층 의료 혜택, 그 메디켈을 포기하는 한인 불법 체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이 메디켈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가. 메디켈 혜택을 받을 경우에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불체자 단속기관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걸 안 받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렌지 카운티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50대 한인 나모 씨는 요즘 아주 긴장된 나날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메디켈에 가입해서 의료 혜택을 받았던 적이 있는 나 씨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가입은 되어 있어서 혜택 자격은 갖고 있는 나 씨죠. 트럼프 정부의 그 강경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너무 불안하다. 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한인들도 같은 심정이다. 뭐 집 밖에 나서기가 너무 무섭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LA에서 5년째 살고 있다라고 밝힌 30대 한인 김모 씨도요, 이 메디켈 자격을 갖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유지할지 고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불법 체류자 검거와 추방이 강화돼서 너무 걱정이다라며, 특히 이제 메디켈에 가입했다가 개인 정보가 노출돼서 추방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금 출범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켈 정책이 지금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이 메디켈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가입 자격을 불체자들에게도 모두 준다고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인은 물론 그 많은 그 불체자들도요, 이 건강보험 혜택을, 그 메디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 및 추방을 강화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급변했습니다. 가입자의 정보 공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이 메디켈 이용을 꺼리는 불체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메디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한 그 비영리 클리닉의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 직후에는 혜택 지속 여부를 문의하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계속 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일단 그런 걸 문의하는 전화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런 걸 문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법 체류자들은 아예 메디칼을 신청하지도 않고, 기존의 이제 가입자들도 이 혜택을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추적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걱정하면서 병원 방문을 캔슬하는 케이스가 30% 이상 늘었다. 예약 취소 전화가 요즘엔 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디켈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 간단한 한 문장 속에 아주 무서운 게 숨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켈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형태든 연방정부의 압력이 있을 경우에 그 압력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그 꼭 불체자의 명단을 내놓으라고는 안 하겠죠. 예를 들어서 메디켈 그 명단하고 신분 다 갖고 와봐라고 했을 때 이 메디켈 쪽에서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안 갖고 와? 아니 우리가 주는 돈은 원하고 우리가 뭘 리포트를 작성해서 보내라면 그걸 안 보내고 그래? 그럼 돈 끊어? 이러면 애꿎은 합법 체류 신분의 메디켈 수혜자들까지도 피해를 입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보를 넘겨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체자들이 야 이건 내 정보가 넘어가겠구나 연방정부로. 그래서 아예 메디켈 가입 자격을 지금 받아놓고도 아예 그냥 캔슬하거나 병원에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파도 병원도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돼 있는 지금 시국입니다. 네, 연방정부에 대한 구조 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뉴스가 하루라도 안 나오면 안 되죠.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이걸 DOGE라고 하잖아요. 도지. 정부 효율부 그 도지 팀이 매일매일 위해 협박을 받고 있다. 살해 협박,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런 협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 회의에 참석해서 미국 납세자와 국민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려는 노력 때문에 매일 이 위협을 받고 있는 살해 협박을 받고 있는 도지 팀원들에게 나는 너무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많은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실제로 누가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그 테슬라 차량이나 테슬라 매장 등에 대한 위협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실제 있습니다. 그거는 도지 정부 효율부의 요원이 누가 협박을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테슬라는 위협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강제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테슬라 차량을 표적으로 한 방화와 함께 테슬라 매장과 테슬라 충전소에서도 시위와 표적 공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요, 테슬라 타도라는 그 해시태그 문구를 단 불매 운동도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위협으로 인해서요, 갖고 있던 테슬라 차량을 더 이상 이건 내가 테슬라 차량 갖고 있다가 언제 돌 맞을지 모르겠네. 또 내가 이 스트리트 파킹 해놨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내 차 언제 불타 있을지도 모르겠네. 아우 골치 아파. 그냥 팔아야 되겠다. 라고 팔려고 중고차로 내놓는 소유주들이 꽤 많이 늘고 있는데 역시 그걸 사게 되면 추후에 어떤 위협을 받을 것을 걱정해서 구매하려는 바이어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중고차가 거의 막 헐값에 나오는 그런 중고차 가격 반토막 사태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대자동차 그룹이요, 2028년까지 총 2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집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백악관에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앉아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생산 분야에서 86억 달러, 부품이나 철강 분야에 61억 달러, 또 미래 산업 AI 같은 곳에 63억 달러 등의 대미 투자를 앞으로 4년간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 와서요. 누구 들으라고? 네. 트럼프 대통령 들으라고 같이 앉아서 발표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이 같은 대미 투자 발표가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벌떡 일어나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위대한 회사 현대는 자 이렇게 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하하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의 이번 신규 대미 투자 계획은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지금 출범 이후에 한국 기업 가운데로는 첫 번째로 나온 대규모 투자 계획입니다. 자, 솔직히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요, 이제 주정부가 시행 중에 있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가스와 전기 요금에서 평균 137달러 정도의 크레딧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더 좀 적을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14년부터 캡 앤 트레이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동시에 109억 달러를 주민들에게 가스와 그다음에 전기 이 크레딧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전기 요금에서는 최저 35달러에서 최고 259달러까지 크레딧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천연 가스 요금에서는
최저 $54, 최고 $87까지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민이신가요? 뭐 여러분들 이 뉴스 들었다고 그럼 내가 뭐 어디 웹사이트 어디 들어가서 뭘 신청해야 돼 하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비일 날라오면 잘 한번 살펴보기만 하세요. 이게 적용이 됐는지 크레딧이 나한테 왔는지. 이런 크레딧은 각 가정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전기나 가스 이 청구소에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이제 청구서가 오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서요, 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연소득이 필요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인 스마트 에셋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필요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는 북가주 샌호세로 샌호세에서는 혼자 사는 데에도 연간 14만 7,400달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이라면 1년에 37만 1,500달러가 샌호세에선 필요합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 네, 일단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내 집을 샀던 또는 뭐 렌트를 했던 집에 들어가는 돈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LA 인근 오렌지 카운티죠. 애나헤임, 얼바인, 산타아나 등 지역도 12위에 올랐습니다. 독신 기준 생활비 비싼 도시 상위 5위권은 1위가 샌호세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어서 이제 뉴욕이 2위입니다. 13만 6,600달러. 그리고 애나헤임, 얼바인, 산타아나 13만 3,900달러, 보스턴이 13만 3,500달러, 시애틀이 12만 8,200달러 등입니다. 그리고 샌디에고가 6위, 오클랜드 지역이 9위, 샌프란시스코 10위 등 이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들이 거의 탑10의 절반 이상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도시들의 높은 생활비가 반영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집값이 비싸서 그래요, 집값이. 한편 생활비가 가장 저렴한 순위도 공개가 됐는데요. 자, 혼자 사는 독신 기준 순위에서 생활비 저렴 1위에 오른 곳은요,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였습니다. 이곳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인디애나폴리스는 1년에 한 8만 5,200달러 정도 벌면 1인 사는데 문제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만 5,400달러의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 2위, 그리고 가장 생활비가 저렴한 곳은요, 테네시주의 멤피스였습니다. 19만 8,300달러. 요건 4인 기준인데, 4인 기준으로도 19만 8,300달러 정도면 테네시주 멤피스에서는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가장 저렴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에 이제 좀 저렴한 곳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린스버로 4인 가족 19만 8,500달러. 텍사스주의 샌앤토니오 4인 기준 19만 9,100달러 등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경제적인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베이커스필드로 밝혀졌습니다. 네, 미국 내 유튜브, 팟캐스트 등 소위 이 뉴 미디어 시장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보수 성향의 미디어들이 다 주도하고 다 싹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구독자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미국 내 그 유튜브나 팟캐스트 미디어 가운데 10개 중에 9개가 보수 성향의 채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분석한 이 미디어의 총 구독자 수는 최소 5억 8,640만 명인데 이 중 보수 성향 미디어의 구독자 수가 82%에 달했습니다. 보수 성향 채널의 구독자 수가 진보 성향 채널 구독자 수보다 무려 5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스토리뉴스 채널은 보수 성향도 진보 성향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냥 지레짐작으로 송앵커 정치 성향이 뭔지 답하시오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한 1년여 전에 이 유튜브를 막 시작했을 때 몇몇 지인들이 구독자 올리는 데는 정치 성향의 채널로 만드는 게 최고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어떤 사람은 정치 성향 채널 중에서도 미국에서는 이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니까 보수 정치 채널을 만들면 구독자 올리는 데는 최고야라는 그런 말도 많이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보수든 진보든 아무튼 정치 채널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구독자가 빨리 올라간다니까. 이런 얘기 여러 차례 저한테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 채널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선 제가 그런 정치 채널을 만들기에는 스스로 부족함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정치 성향의 채널은 제가 아니어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안 해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독자를 늘리겠다라는 그 욕심에 제 영혼을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안에 따라서 보수, 진보로 그때 사안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저 중요한 정보 또 알아야 할 뉴스가 있다라면 그게 보수에게 유리했던 또는 진보에게 유리했던 상관없이 저는 그냥 잘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에 저는 정치 채널을 만들 생각도 없고 만들지 않았다. 라는 개인적인 얘기를 잠시 드렸네요. 하지만 지금 이 뉴스를 전해드리고 나니까 미국의 그 정치 채널,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의 미디어들이 이렇게 쉽게 성공하는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그분들이. 예.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자, 한국의 그 고령층 빈곤 문제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서 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꽤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고령층의 빈곤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자, 은퇴 나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국가통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11년 18.5%에서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4.8%였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율. 연령별로 보면 66세 이상, 소위 은퇴한 연령의 인구는 상대적 빈곤율이 39.8%, 쉽게 말해서 40%였습니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1등입니다. 최악입니다, 이게. 이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건 뭐냐면요.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예를 들어서 미국식으로 따진다면 4만 불이다? 그러면 절반이면 2만 불이겠죠. 그게 이제 빈곤율. 한국으로 따진다면 중위소득이 연간 1년 소득이 3,500만 원이라면 요즘 더 되나요? 3만 불 넘었죠. 그러면 연간 소득이 4만 불이 중위소득이라면 절반이니까 4만 그렇죠. 4천만 원. 한 2천만 원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빈곤율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빈곤율이 전체 인구를 대비해서 봤을 때 고령일 경우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은퇴한 고령자들은 10명 중에 4명이 빈곤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은퇴 후 고령자들이 얼마나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970년 오사카 엑스포에 등장해서 화제를 모았던 인간 세탁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완전히 그런 게 나와서 와 희한하다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올해 이게 상용이 가능한 상태로 진짜 나왔습니다. 이게 인간 세탁기인데 이 좀 말이 좀 이상해요. 이제 좀 말이 좀 잔인하죠. 인간 세탁기.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자동 샤워기로 바꾸고 싶습니다. 사용자가 그 캡슐 같이 생긴 거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좌석에 앉으면 발밑부터 이제 물이 이렇게 차 올라가 시작하면서 콱콱콱 하면서 내 몸을 씻어줍니다. 물이 분사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부에서는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멋진 그런 이미지 영상도 이렇게 올라오고 눈을 탁 감으면 아름다운 그런 명상 음악도 쫙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물은 콱콱콱 분사됐다가 또 비누도 콱콱 나왔다가 그다음에 쫙 빠졌다가 다시 또 린스 깨끗한 물이 쫙 나와서 내 몸을 닦아주고 어찌 보면 세탁기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나를 돌리지만 않을 뿐이지 자꾸지처럼 그렇게 물이 분사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트 스트림 그렇게. 자, 이 인간 세탁기라고 그 현지에서는 그렇게 일본에서는 그렇게 공개가 된 모양인데 저는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인간 세탁기가 뭐야? 자동 샤워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날 행사에요. 요시무라 히로후미라는 오사카 지사가 나와서 자신이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요시무라 지사는 위에는 수영복을 입었고 안에는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채
나타났습니다. 뭐 알몸으로 나타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캡슐 안으로 탁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딱 웃으면서 이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이제 창문을 통해서 이제 밖에서 볼 수 있었는데 온수가 막 나오는 모습, 그리고 김이 살짝 서리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요시무라 지사가 흐뭇하게 웃고 샤워를 당하는 모습, 이런 게 다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요시무라 지사는 체험을 다 마친 후에 아우 너무 개운하다. 온몸이 반들반들 깨끗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말 이런 게 제대로 만들어져서 나온다면 정말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누군가 와서 나의 샤워를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기계가 있다면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샤워하고 싶을 때 그 캡슐에 이제 살짝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뭐 도움받을 사람 없이도, 이렇게 도움해 주는 사람 없이도 샤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이제 뭐 물이 나오고 또 뭐 따뜻한 물이 나오면서 이제 김이 서리고 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물론 얼굴 높이까지는 안 나오죠. 이제 잘못하면 익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물이 나오고 물이 어느 정도 차이고 김도 좀 차고 하는 거를 감안했을 때 뭐 철저하게 뭐 안전이 담보되는 그런 기술로 나온다면 저는 이거 아주 좋은 훌륭한 기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끝소식입니다. 이 망고가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어주는 기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에 좋은 거죠. 일리노이 대학 연구진은요, 망고, 미국에서는 이제 맹고라 그러죠. 맹고가 혈당 조절과 인슐린 기능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A그룹, B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매일 이 2컵씩, 그러니까 신선한 망고를 껍질을 다 잘라서 이제 컵에 채우면 어느 정도 양이 되죠. 그런 정도를 2컵씩 매일 먹었고요. B그룹은 칼로리는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과일을 먹었습니다. 연구 결과 맹고를 섭취한 그룹은 인슐린 저항성이 의미 있게 감소했고 이 췌장의 베타 세포 기능도 향상되었습니다. 반면에 B그룹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이 망고를 식단에 추가하는 것이 인슐린 그 기능을 개선하고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맹고가 천연 당분을 포함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지나친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한다. 뭐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험 참가자들이 먹은 이 맹고의 양은요, 껍질을 깐 상태의 망고를 하루에 한 번 이 작은 컵에 담은 컵 2개 분량이었습니다. 껍질 깐 상태의 2개 분량. 자, 망고. 이제 뭐 미국에서는 맹고라고 하는데 여하튼 맹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씩 뭐 즐거운 마음으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말고 그냥 일반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이제 맹고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꼭 좀 신경 써서 챙겨서 인슐린 저항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한 2개 정도의 맹고 꼭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절대 과유불급은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